옛날 어느 마을에 상처한 지 5년이 넘은 호라비 만기리는 과부 홍순이를 좋아하고 있었다. 참다 못한 만기리는 어느 날 굳게 마음을 먹고 홍순의 집을 찾아가는데 홍순댁 잘 지내는가? 아침부터 무슨 일로 오셨어? 내 할 말이 있어 이렇게 찾아왔소. 그래, 무슨 할 말이 있으시오? 그러니까 자네나 나나 서로 외롭고 힘든 처지인데 우리 살림을 합쳐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게 어떻겠소? 뭐라고요? 그건 아니대요. 왜 아니 된단 말이오? 내 먼저 가신 지아비를 배신할 순 없소. 나라고 뭐 마음이 편한 줄 아시오. 나도 먼저 간 마누라 생각하면 마음이 무겁소이다. 그래도 산 사람은 살아야지 않겠소. 나야 지게질을 하든 심부름을 하든 어떻게든 먹고 사는데 자네는 혼자 힘으론 먹고 살 길도 막막하고 어려울 텐데 그러지 말고 내가 다 책임질 테니 우리 합치세. 안 돼요. 그런 소리 할 거면 다신 오지 마시오. 내 진심이 자네에게 안 느껴지나 보군 그래. 좋네. 그렇다면 내가 오늘부터 100일 동안 매일 밤 자네 집 마당에 있다가 동이 트면 집으로 가겠네. 혼자 사는 여자 집에 어떤 놈이 밤에 올지도 모르니. 그렇게 그날부터 만기리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저녁 홍순이의 마당에 왔고 동이 트면 집으로 돌아갔다. 정말 진심으로 날 좋아하는 걸까? 사실 나도 만길 씨가 싫지는 않은데 그래도 아직 서방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낼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어쩌면 좋지. 그렇게 시간이 흘러 100일이 되는 날 밤. 그래, 이 정도면 됐어. 만길 씨의 마음을 알겠어. 결심이 선 홍순이는 밖에다 대고 말했다. 만길 씨, 이제 들어오시오. 날이 차니까 어서 들어오시오. 하지만 만기리가 대꾸가 없자 홍순이는 문을 여는데 아니, 댁은 누구시오? 왜 우리 집 마당에 있는 게요? 저요? 저는 그냥 만길이 아재한테 돈 받고 일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 아쉽네요. 뭐요? 그럼 댁이 100일 동안 매일 집을 지키고 있었던 것이요? 네, 그런데요. 만길이 아재가 잠이 많아 해 떨어지면 골아 떨어지거든요. 이에 잠시 고민하던 홍순이가 어쨌든 날은 춥고 밤은 기니 일단 방에 들어와 몸 좀 녹이고 가시오. 그렇게 홍순이는 젊은 새 신랑을 얻게 되었고 만기리는 평생 호라비로 살았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나이 많은 대감이 젊은 첩을 두게 되어 매일 밤마다 잠자리를 같이 하였으나 소중이가 작동되지 않아 재미를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이놈의 소중이가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야? 이를 어찌하면 좋을꼬? 그리하여 대감은 용하다는 의원을 찾아가서 비싼 값을 치르고 소중이에 좋다는 파란 가루약을 구입하였다. 대감은 그 약을 베개 밑에 감추어 두고 아침마다 따뜻한 술에 두어 숟갈 타서 몇 주 동안이나 마셨으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하였다. 아니, 이 비싼 약을 먹는데도 어찌 소중이가 묵묵부답일꼬?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마당새가 대감이 약 먹는 것을 엿보고는 틀림없이 좋은 약이라 생각하여 한번 먹어봐야겠다고 노리고 있었다. 아니, 도대체 저게 무슨 약이지? 맨날 대감님 혼자만 좋은 약을 드신다니까. 어느 날 마당새는 대감이 출타한 틈을 타 그 약을 훔쳐 몰래 마시고 나서는 10여일간 나타나지 않았다. 대감은 마당새가 10여일이나 보이지 않자 다른 종에게 물었다. 아니, 이놈의 마당새가 10여일이나 되도록 보이지 않으니 괴이한 일이로다. 가서 마당새를 찾아오너라. 잠시 후 마당새가 도착하자 대감이 물었다. 그동안 무슨 일이라도 있었느냐? 어찌하여 10여일이나 보이지 않았느냐? 그러자 마당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대답했다. 대감마님께서 베개 밑에 좋은 약을 숨겨두고 잡수시는 것을 보고 소인이 지난번에 그 약을 훔쳐 따뜻한 술에 타서 마셨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정말입니다. 대감님께서 약을 훔친 것을 알아차릴까봐 겁이 나서 며칠간 집에 숨어 있었습니다. 아마도 돌팔이 의원에게 사기를 당한 듯합니다.
그 말을 들은 대감이 말했다. 뭐라고? 어쩐지 아무 효과가 없다고 했다. 내 이 돌팔이 놈을 그냥 마당새야 따라오너라. 그리하여 대감과 마당새는 의원으로 쳐들어갔다. 야, 이 돌팔이 놈아. 몇 달 전에 내가 500냥이나 주고 사간 그 파란가루약이 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냐? 늙은 내가 그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젊은 마당새 놈이 먹어도 효과가 없으니 어찌 된 것이냐? 이놈아, 당장 내 돈 500냥 돌려내라. 그 말을 들은 의원은 당황하며 말했다. 대감마님, 그 약은 먹는 게 아니라 소중이에 바르는 약인데요. 옛날 어느 마을에 달자라는 한 과부가 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날 달자는 산나물을 캐다 그만 번개를 맞았는데 그 후 달자에게는 신통한 능력이 생기게 되었다. 어느 날 달자가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다가왔다. 이복의 달자, 오랜만이네. 네, 성님도 오랜만입니다. 잘 지내셨는지요? 잘 지냈고 말고 그나저나 부탁이 있어 왔네. 네, 말씀하세요. 우리 늦둥이가 너무 빨리 자라. 옷이 작아 못 입겠으니 이거 좀 빨아주겠나? 그럼요, 성님.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렇게 달자는 빨래를 하는데 잠시 후 옷이 늘어나더니 커지는 게 아닌가? 정말 신기하구만 그려. 어떻게 자네 손을 거치면 작았던 것이 이리 커지는지. 그러게요.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모르겠네요. 번개를 맞은 뒤로 그러는데 원인을 모르겠어요. 그래, 아무튼 고마워. 이따가 우리 집으로 와. 감자랑 고구마 좀 줄 테니까. 네, 성님. 알겠어요. 그리고 며칠 후 늦은 밤, 마을 여인네들이 달자의 집으로 몰려오는데 이복의 달자 다 알고 왔으니 빨리 나오시게. 어서. 아니, 그게 정말 사실이야. 사실이라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게 말이 돼. 자네는 소문도 못 들었는가? 이 여편네가 아니면 이럴 수가 없지. 정말 신기하네 그려. 그러니까 자네 서방 물건이 원래 대추였는데 고구마가 됐다 이거지. 빨래를 빨면 커진다는 건 듣긴 했는데 다른 물건도 된단 말이지. 그때 옆에 있던 다른 여인이 소리쳤다. 이복의 달자, 내 섭섭지 않게 보답할 테니 우리 영감도 제발 한번 만나주시게. 옛날에 한 어리석은 신랑이 음양의 이치를 깨우치지 못하여 장인이 그것을 민망히 여기니 장인의 생질이 일러 말하기를 제가 신랑에게 음양의 이치를 가르쳐 주어도 좋겠습니까? 하고 여쭈니 장인이 반가워하며 이를 허락했다. 이윽고 그 생질이 신랑에게 말하기를 내게 화촉동방편이란 책이 있는데 밤중에 문 밖에서 그것을 읽을 터이니 자네는 그에 따라 시행하도록 하게. 하니 신랑은 그 말에 따라 방 안에 있고 장인의 생질이 큰 소리로 문 밖에서 읽어 가로되 먼저 옷을 벗도록 하여라. 하니 신랑이 따라하였다. 또 소리치기를 신부를 묘에 눕히도록 하여라. 하고 또 소리치기를 신부의 두 다리를 들도록 하여라. 하고 또 신부의 구멍을 찾아 너의 물건을 넣도록 하여라. 한즉 신랑이 그 말의 뜻을 몰라 가만히 물어 가로되 구멍이 도대체 어느 곳입니까? 하니 생질이 웃으며 말하기를 배꼽아래 세치에 이르되 학문에는 아직 이르지 아니한 곳으로 도끼로 찍은 듯한 구멍이 있으니 그곳에 물건을 넣도록 하여라. 하니 신랑이 그 말과 같이 한 후에 또 묻기를 물건을 넣은 후 또 다른 가르침은 없습니까? 하거늘 이에 생질이 말하길 물건에 나아가고 물러가매 절도가 있게 하거라. 라고 한즉 이에 신랑이 그 다음에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도록 하거라. 이윽고 다음날 아침이 되어 신랑이 생질에게 그 화촉동방편이라는 책은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 또 무엇이 궁금한 것이냐?
이에 신랑이 화를 내며 아니, 한 번 넣은 후에 다시 빼고 또 신부를 일으킨 다음에 눕히고 다리를 들고 다시 구멍을 찾아 넣으려니 너무 힘들어서 다시는 안 하렵니다. 한 나이 어린 여종이 어려서부터 대감댁에 들어와 일을 하였다. 그런데 한두 해가 지나자 웬일인지 자꾸 훌쩍거리며 혼자 울곤 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대감마님이 영문을 몰라 다가가 물었다. 얘야, 무슨 일이 있길래 그렇게 혼자 우는 것이냐? 대감마님, 말씀드리기가 뭐하는데요? 어디 몸이라도 불편한 것이냐? 어려워 말고 말해봐. 괜찮다, 괜찮아. 그 말을 들은 여종이 머뭇거리며 말했다. 그런 게 아니라 저에게 지금 수염이 생겨서요. 아니, 수염이 생기다니. 수염이 안 보이는데 도대체 어디에 수염이 생겼다는 것이냐? 여기 밑이에요. 남들은 코 밑에 수염이 나는데 저는 왜 별난데 수염이 나는 걸까요? 여종은 그렇게 말하며 다시 훌쩍거리기 시작했다. 그 말을 들은 대감마님이 별것 아니라며 말했다. 아, 그러니까 그건 별로 걱정할 것 없다. 나이 들면 누구에게나 다 생기는 수염이니까. 그럼 대감마님도 거기에 수염이 있습니까? 그럼 나도 거기에 수염이 있지. 그 말을 들은 여종은 울음을 그치고 대감마님께 여쭈었다. 그럼 대감마님, 어디 한번 수염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봐야 믿든지 말든지 할 것 같아서요. 여종이 자꾸 조르는 바람에 대감마님은 하는 수 없이 허리띠를 풀고 수염 난 곳을 보여주었다. 그러자 어린 여종이 한참 동안을 들여다보더니 말했다. 이젠 알겠어요. 나이가 들면 모두 수염이 나나 보군요. 그건 그런데 대감마님은 사타구니에 웬 술병을 하나 차고 다니세요. 그 술은 대감마님 혼자서만 마시는 건가요? 옛날 어느 마을에 잘난 조상 덕으로 원님이 된 바보가 있었다. 그는 정말 대단한 바보였다. 하지만 다행히도 똑똑한 마누라를 두어 어떤 일이 있을 때면 일일이 부인에게 물어서 해결하곤 했다. 그런데 재판을 하는 일만은 그럴 수가 없어서 부인을 잘 보이는 곳에 몰래 앉혀놓고 부인의 손짓에 따라 모든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썼다. 그러던 어느 날 죄인 하나가 붙잡혀 들어왔는데 도무지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사또나리,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다급해진 바보원님이 얼른 부인이 앉아있는 쪽을 쳐다봤다. 그러자 부인이 손바닥을 밑으로 엎어 보이는 것이었다. 아, 엎어놓고 볼기를 치라는 소리군. 이에 바보원님이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그놈을 엎어놓고 매우 치도록 하여라. 사령들이 달려들어 사정없이 죄인의 볼기를 치기 시작했다. 아이고, 나 죽네. 나 죽어. 죄를 지었다지만 쉬지 않고 볼기를 계속 맞는 사람을 보니 원님은 딱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다시 부인이 있는 쪽을 쳐다보니 부인이 그제서야 손바닥을 젖혀 보였다. 그것은 이제 그만 때리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이었다. 하지만 바보원님은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다시 이런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그놈을 당장 뒤집어 놓아라. 명령대로 죄인을 똑바로 눕혀놓으니 바지가 내려진 그 몰골이 가관이 아니었다. 죄인은 아픈 것은 고사하고 창피해서 죽을 지경이었다. 아이고, 누가 제 소중히 좀 가려 주십시오. 부탁합니다. 그 광경을 본 원님의 부인은 웃음을 참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채통이 중요해 차마 대놓고 웃을 수는 없어서 손가락을 깨물며 웃음을 참았다. 그런데 마침 그 모습을 본 바보원님이 다시 명령을 내렸다. 여봐라, 어서 저놈의 소중이를 깨물어라.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촌사내 하나가 하루는 그의 아내를 희롱하며 말했다. 마누라, 내 오늘 밤에 그 일을 수백 번 해줄 테니 당신은 무엇으로 그 수고를 보답하겠소?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뭐라고요? 만약 당신이 그 절반이라도 해주신다면 내가 오랫동안 숨겨온 배 한 필로 누비바지를 만들어 살해하겠소. 정말이지? 만약 약속만 어기지 않는다면 오늘 밤에 100번은 틀림없이 해주겠소. 좋아요. 그렇게 합시다. 하고 아내가 동의하였다. 이렇게 하여 그날 밤 남편이 그 일을 시작하려는데 마누라, 드디어 약속한 시간이 되었으니 기대하시구려. 1차요, 2차요, 3차요, 4차요. 그런데 남편이 일진일퇴하며 횟수를 세는 것이었다. 이에 아내가 아니, 이것이 무슨 1차, 2차, 3차란 말이오? 이렇게 하면 1000번을 한다 해도 누비바지는커녕 콧바지도 못 얻어 입을 줄 아시오. 하고 불평하자 남편이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1차가 되는 것이오? 하고 묻자 아내가 말하길. 그러니까 처음에는 천천히 진퇴하여 당신의 물건으로 하여금 나의 소중한 곳에 가득 차게 한 후에 위로 어루만지고 아래를 문지르고 왼쪽을 치고 오른쪽에 부딪혀야 하고 또 9번 들이밀며 9번 나가기를 수백 번 한 다음 두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팔다리가 노글노글하여 말소리가 입 밖으로 내기 어렵고 눈을 뜨기 어려운 지경이 되어야만 1차가 되는 것이 아니오. 그 다음으로 두 사람이 깨끗이 씻은 다음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것이 2차가 되는 것이오. 아니, 세상에 그런 법이 어디 있단 말이오? 하면서 두 사람이 다투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이때 마침 이웃에 사는 닭서리꾼 한 사람이 부부의 말을 듣고 있다가 큰 소리로 여보시오? 네, 들어보니 아주머니의 말이 옳소이다. 주인장이 말하는 1차는 틀린 말이오. 나는 이웃에 사는 김가인데 닭을 잡아 술안주로 할까 해서 당신의 집 닭 2마리를 빌려가니 후일 꼭 값을 드리겠소? 그러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여자가 아이고나 세상에. 참으로 배우신 분이시군요. 마침 좋은 판결을 내려줘서 고맙소이다. 그러니 그까지 닭 2마리를 아깝다고 하겠소? 허니 닭값은 그만 넣어두시구려. 하고 시원스레 대답하니 이에 남편이 한탄하며 말하길. 아이고, 내 목숨값이 겨우 닭 2마리 값밖에 안 되는구나.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과부봉자가 하루는 산나물을 캐러 산을 찾았다. 역시 산이 최고야. 공기도 좋고 경치도 좋고 이렇게 먹을 것도 사람에게 주니. 그렇게 주변을 둘러보던 중 웬 사내가 접근하는데 보아하니 시골 한악 같은데 장난이나 좀 쳐야겠군. 이보시오, 난 이 산을 관리하는 금송군이라오. 그런데 왜 그러시죠? 요즘 귀한 송이버섯을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캐어가서 단속하라는 어명이 있어 이렇게 단속 중이라오. 보아하니 당신도 송이버섯을 캐러 온 것 같은데 벌금으로 세냥을 내셔야 되겠소이다. 이에 깜짝 놀란 봉자가 이보시오. 내가 언제 송이버섯을 캤다고 그러는 것이오? 나는 그냥 산나물이나 조금 캐러 왔을 뿐이오. 허허, 척 보면 다 아는데 누굴 속이려고 그러시오. 그렇게 거짓말하면 벌금뿐 아니라 관아의 각 곤장도 맞아야 되겠소. 아니, 그런 어거지가 어딨소. 나는 송이를 캐지 않았소. 하지도 않았는데 호미를 가지고 있다고 증거도 없이 죄를 묻는단 말이오. 허허, 호미를 가지고 있는 게 증거가 아니면 무엇이오? 이에 봉자는 어이가 없어 그렇다면 나는 당신을 관아에 신고하겠소. 아니, 뭐라고? 그게 무슨 소리오? 당신이 나를 겁탈하려 하지 않았소. 아니, 그게 도대체 무슨 소리오? 그렇지 않소. 당신도 날 겁탈할 수 있는 물건을 몸에 지니고 있으면서 나한테 다가왔으니 말이오. 이에 당황한 금송군이 허허, 이 여인네 보통이 아니군. 좋소.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서로 비긴 것으로 하고 당신은 송이든 산나물이든 맘대로 캐가시오. 대신 나도 재미 좀 보게 해주시오. 그럼 다 없던 일로 해드리리다. 이렇게 과부봉자는 사내와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데 그럼 난 아무것도 못 본 것이니 이제 가보겠소. 그 말에 봉자가 사내에게 잠깐, 여기 세냥 드릴 테니 가지고 가시오.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내 겪어보니 그 달고 있는 물건이 너무 시원찮아. 신고할 수가 없겠어. 그렇게 금송군은 계획대로 새냥을 벌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시골에 한 노파가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늦게 둔 딸이 하나 있었다. 그런데 이 딸이 자라서 시집갈 나이가 되었지만 머리도 좀 모자라고 가정 형편도 어렵고 하여 마땅한 자리가 나지 않아 아직 시집을 못 가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노파를 불러서 말했다. 어머니, 참 이상한 일이 있답니다. 좀 부끄럽기도 하고. 얘야, 무슨 일을 가지고 그러느냐? 이 애미한테 속히 이야기해 보려무나. 노파는 딸이 무엇인가 숨기는 것 같아 다가가 물었다. 그러자 딸은 약간 머뭇거리다가 입을 열었다. 어머니, 그러니까 제가 오줌을 누는데요. 얼마 전까지는 그 소리가 졸졸졸졸 하는 소리가 났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소리가 변해서 콸콸콸콸하고 소리가 난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무슨 병이라도 생긴 건지. 그러자 노파는 갑자기 놀라면서 눈을 부릅뜨고 말소리를 높여 딸을 꾸짖는 것이었다. 너 그게 정말이냐? 바른 대로 말해야 한다. 너 어떤 남자와 어미 몰래 함께 밤을 보낸 것이냐? 이 어미를 속이지는 못할 것이야. 어서 바른 대로 말하거라. 이에 딸은 손뼉을 치고 감탄을 하면서 어머머, 난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무당 같은 줄은 몰랐어요. 어찌 그렇게 잘 알아맞히나요? 정말 용하십니다, 용해. 하며 이어 말하길. 사실은 제가 옆집 칠복이랑 사랑에 빠져 속살을 맞대는 그런 관계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잘 아세요? 이거사 나도 다 경험해봐서 알지. 아니, 뭐라고요? 그럼 어머니도 칠복이랑 밤을 보냈나요?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남편이 부인을 관아에 끌고 와 사또에게 말했다. 사또, 이 사람이 제 마누라인데 하루가 멀다고 외간 남자와 서방질을 해대니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사또가 아내에게 너는 어찌하여 남편을 두고 외간 남자와 서방질을 하는 것이냐? 하고 그의 부인을 다그쳤다. 그러자 부인이 태연하게 변명하기를. 아니, 저는 그 사람이 저한테 달린 것 좀 빌려달라고 해서 잠깐 빌려줬는데 그것이 무슨 문제인지요? 그리고 언제부터 나라에서 내 아랫도리를 관리했다는 것입니까? 부인의 이러한 당돌한 대답에 사또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궁리하게 되었는데 그때 마침 옆을 보니 쥐가 담벼락 사이로 들락거리고 있는 것이었다. 사또는 옳거니 하며 무릎을 치고는 쥐구멍을 가리키며 남편에게 물었다. 저게 무슨 구멍이냐? 그러자 남편이 말하길. 쥐 구멍입니다. 다시 부인에게 물으니 쥐구멍이 맞습니다. 그래, 틀림없이 쥐구멍이지. 그런데 저 구멍이 내 말대로 하면 담벼락에 붙었으니 담구멍이라 해야지. 왜 너는 쥐구멍이라 하느냐? 그러자 여자가 우물쭈물하며 답했다. 그야 쥐가 들락날락하는 구멍이니 쥐구멍입니다. 이에 사또가 부인을 꾸짖으며 그래, 그 말이 맞다. 아무리 외간 남자가 너한테 붙었다 하더라도 내 것이 아니고 맨 처음 너한테 들락날락한 사람인 남편이 구멍의 주인이니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느니라. 그러니 마음대로 서방질을 한다면 큰 벌을 받을 것이니라. 그제야 다급해진 부인은 무릎을 꿇고 잘못을 빌었다. 아이고 사또나리, 제가 잘못했습니다요.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부인은 울면서 사또에게 다시 말했다. 그런데 사또나리,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사옵니다. 그래, 무엇이냐? 그렇다면 거시기, 똥구멍의 주인은 누구이옵니까?
옛날 어느 마을에 사는 과부 춘자가 밭에서 일을 하다 그만 어느 남정네에게 몹쓸 짓을 당하고 말았다. 이에 포졸 만덕이가 그녀를 찾아왔는데 내 대강은 들었는데 그러니까 언제 어떤 놈한테 어떻게 당했다는 것이오? 그러니까 어제 밭에서 감자 캐는데 어떤 놈이 뒤에서 덮쳐버리는 게 아닙니까? 내 그대로 엎어져서 꼼짝도 못하고 당하고 말았소이다. 그놈 참 번개같이 해치웠나 보네. 그래도 그렇지 소리도 못 질렀소. 소리를 어떻게 칩니까? 숨이 턱턱 막히는데 힘은 또 어찌나 좋던지. 그럼 도망가는 놈 바지가랑이라도 잡고 늘어지지 그랬소. 말도 마시구려. 달리기는 또 어찌나 빠른지. 정신 차려보니 저 멀리 도망가 사라지고 없었다오. 참으로 갑갑하구만 갑갑해. 그럼 그놈 얼굴은 봤소? 못 봤소이다. 아니 얼굴을 못 봤다는 게 말이 돼요. 어찌 그럴 수 있단 말이오? 땅에 얼굴이 박혀 있었다니까. 그러니 어떻게 얼굴을 보겠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냥 돌아보면 볼 수 있잖소. 그러다가 빠지면 어떡하오? 그렇다면 이미 잡기는 글렀네 글렀소. 할 수 없소. 그냥 반일하다 새참 먹은 셈치고 잊어버리시오. 이에 여인이 떼를 쓰며 안 돼요. 찾아야 돼요. 새참을 어찌 한 번만 먹소? 그렇게 맛있는 새참이 어디 흔하단 말이오? 얼른 찾아주시오. 아니 이 여인 내가 보자 하니까 바쁜 사람 데려다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아무런 단서도 없이 어찌 찾는단 말이오. 안 된다니까 그러시오. 난 꼭 그놈을 찾아야 한단 말이오. 이거 참. 그때 포졸은 한 가지 생각이 번뜩이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겠소? 무슨 방법이라도 있어? 새참도 종류가 많으니 이번에는 포졸 새참 한번 맛보시오. 옛날 어느 고을에 대사원이라는 높은 벼슬을 맡고 있는 어떤 한 재상이 있었다. 그는 대사원이 된 뒤부터 미신을 엄격히 금하는 법을 세웠다. 이제부터는 성황당이나 잡귀신에게 제사를 올리지 않도록 하여라. 그런데 이 재상은 색을 밝혀 한밤중만 되면 언제나 알몸으로 계집종의 방에 숨어 들어가 몰래 재미를 보곤 하였다. 아이고 사모라, 요 이쁜 것 내가 너 때문에 산다 살아. 하지만 부인에게 들킬까 두려워해 언제나 조심조심하여 걸음을 제대로 걷지 못하고 마루에서 비틀대곤 하였다. 그런데 부인은 일찍부터 그 일을 다 알고 있었지만 일부러 모른 척하고 있었다. 하루는 재상이 일찍 퇴근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안에서 구판이 크게 벌어졌는지 둥둥 북치는 소리가 저 멀리까지 들려오는 것이었다. 몹시 화가 난 재상은 사랑채로 종을 불러들여서 물었다. 아니, 내가 미신을 엄격히 금하게 하였는데 우리 집에서 이게 대체 무슨 소리냐? 마님께 말씀을 올려도 도무지 듣지를 않으시니 소인이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요. 이에 더욱 화가 난 재상이 직접 가서 따졌다. 이보시오 부인, 내가 지금 미신을 엄금하라고 시키고 있는 마당에 우리 집에서 먼저 법을 어기기 시작하면 나라의 법이 어찌 지켜지겠소?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를 그건 다 이유가 있습니다. 글쎄 3월 년이 밤마다 소리를 치길래 내 알아보니 요 근래 들어 노망난 벌거벗은 귀신이 나타나 대청에 숨어들었다가 가끔씩 방으로 들어가 사람을 놀래키기도 하는 등 사태가 매우 심각하여 푸닥거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소이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구판을 벌리게 된 것이니 당신이 이해해 주시구려. 이에 크게 부끄러운 생각이 든 재상은 군말 없이 허락해주고 말았다. 어떤 마을에 사는 우둔한 사람이 매끈하게 생긴 여인을 아내로 맞아 깊이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그런데 하루는 멀리 출타하게 되어 혹시 그 사이에 누가 아내와 정을 통하지 않을까 염려하여 아내의 소중한 곳 옆에 누워있는 사슴 한 마리의 그림을 그려놓고 그것을 표식으로 삼고 길을 떠났다.
그런데 그의 이웃에 사는 바람둥이 남자가 그가 멀리 떠난 것을 알고 그녀에게 가서 한번 안아보려고 수작을 꺼니 그 여자가 말했다. 남편이 내 그곳 옆에 사슴을 그려놓고 갔으니 그것은 좀 곤란합니다. 그러자 남자가 그것이 무슨 곤란한 일이요? 내가 감쪽같이 고쳐 그리면 되지 않겠소? 하고는 그녀와 재미를 보았다. 일을 마치고 나자 아니나 다를까 사슴의 그림이 많이 지워졌다. 그래서 남자가 붓을 들고 사슴을 다시 그려 넣었다. 그럼 다음에 또 보도록 합시다. 며칠 후 남편이 돌아오기가 무섭게 그림을 보자고 하여 아내가 소중한 곳 옆에 그려진 사슴 그림을 보이자 남편이 노발대발하면서 소리를 질렀다. 아니 나는 눈 사슴을 그리고 갔는데 이 사슴은 서 있으니 어떻게 된 영문이오? 내 눈은 못 속여. 그러자 아내가 말하길. 당신은 세상 이치를 전혀 모르고 있군요. 사람도 누웠다 일어났다 하는데 사슴인들 어찌 오랫동안 누워만 있을 수 있겠어.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내가 그린 사슴에는 뿔이 누워 있었는데 이놈은 뿔까지 빳빳이 서 있으니 이것은 또 어떻게 된 노릇이오? 하고 다그쳐 물었다. 이에 다시 아내는 그거야 뻔하지요. 사슴이 누웠으면 뿔도 누웠을 것이고 사슴이 서 있으면 뿔도 서 있게 될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요? 좋소. 그런데 말이오. 마지막으로 내가 그린 사슴은 마른 사슴인데 이 사슴은 살이 쪄 있으니 이것은 도대체 어찌 된 일이오? 그러자 아내가 그것도 뻔하지요. 옆에 풀이 있으니 풀을 뜯어먹어 살찐 것이 아니요. 옛날 어느 마을에 자색이 고운 한 여인이 있었는데 시집간 지 얼마 안 돼 남편이 먼저 죽어 일찍 과부가 되었다. 과부는 때때로 남편의 무덤에 가서 통곡을 하며 괴로운 마음을 가누지 못하였다. 그런데 그때 이목구비가 수려한 한 선비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곡절도 묻지 않고 다짜고짜 그 앞에 앉아 목 놓아 통곡을 하는 것이었다. 아이고, 아이고. 이상하게 생각한 젊은 과부가 물었다. 도대체 왜 그러시오? 무슨 일이시오? 내 처가 얼마 전에 죽어 항상 슬픔을 품고 있었소. 그런데 마침 이곳을 지나다가 여인의 애통한 곡을 듣고 보니 나도 모르게 곡을 하게 된 것이오. 그 얘기를 들은 과부는 남편을 잃은 사연을 말하고 통곡을 그치지 않았다. 그러자 선비가 더욱 크게 곡을 하며 내 아내가 살아생전에 늘 자신의 손이 작은 것을 자책하고 나의 건망증이 심한 것을 책망하였으니 내 아내와 같은 사람을 어디서 다시 얻을 수 있을까? 라고 하며 또 곡을 하였다. 그러자 여인이 묻기를 손이 작은 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미요? 부끄러워서 차마 말 못하겠소. 궁금해진 여인이 힘써 묻자 선비가 말했다. 내 물건이 매우 큰데 아내는 그것을 움켜쥐기를 좋아하였소. 그러나 손이 작아 두 손으로도 다 잡히지 않아 늘 그것을 한탄하였소. 그럼 건망증은 무얼 말함이요? 나는 양기가 너무 강해서 매일 밤 방사를 벌였는데 매번 까먹고 하고 또 하고 하였소. 그 말을 들은 과부는 야릇한 감정이 문득 발하여 일어나면서 말했다. 피차가 같은 심정으로 짝을 잃고 통곡하고 있으나 통곡해봤자 아무 소용도 없으니 당신과 함께 돌아가는 것이 더 좋을 듯하오. 그렇게 하여 두 사람은 여인의 집으로 가 즐거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야 이놈아, 두 손은커녕 한 손도 남는데 어디서 혀를 놀려? 너 죽을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오. 내 그만 실언을 하였소. 그래 좋다. 근데 너 이놈 밤새도록 할 수 있다고 했지? 못하면 내 놈도 무덤에 묻힐 줄 알아라. 옛날 어느 마을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런데 신랑이 첫날 밤에 아무래도 신부가 의심스러웠다. 분명 누군가 지나간 자취가 있을 것이야. 이렇게 생각한 신랑은
신부로 하여금 실토를 하게끔 만들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신랑은 손으로 신부의 그곳을 어루만지며 아래 구멍이 심히 좁으니 칼로 찢고 나서 내 물건을 넣어야겠네. 하고선 가지고 있던 칼을 꺼내어 신부의 아래를 찢는 신용을 하자. 이에 크게 놀란 신부가 떨면서 말하길. 아니, 건너 마을 김자수 댁 막내 아들은 찢지 않고서도 능히 구멍에 잘 넣고 결코 작다는 말은 하지 않더이다. 하고는 얼떨결에 과거를 실토하였다. 그리곤 오히려 화를 내며 천천히 살살 밀어 넣으면 잘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어찌 그 나이 먹도록 그런 것도 모른단 말이여. 하고는 도리어 신랑을 나무라는 것이었다. 이에 당황한 신랑이 얼떨결에 말하길. 네, 그러니까 뒷집 김과부랑 할 때는 쑥쑥 잘 들어가던 것이 조금 이상해서 말이지. 옛날 어느 마을에 순자라는 여인이 자식이 생기지 않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그래서 영험하기로 소문난 남근바위에서 100일 동안 하루도 빠지지 않고 비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100일째 되던 날 그 정성을 가엾게 여긴 신령이 나타나는데 내 정성이 기특해서 내가 왔노라. 신령님이십니까? 제 서방님이 3대 독자인데 대가 끊길 노릇입니다. 제발 아들 하나 점지해 주십시오. 그래 귀한 대가 끊기면 안 되지. 자, 어서 자리에 눕거라. 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늘을 봐야 별을 따지 않겠느냐. 내 서방은 씨가 없느니라. 그래서 아들을 낳게 내가 도와주마. 내 비록 일이 보여도 매일 산삼무침에 장어만 먹으니 걱정 말거라. 어머머. 그렇게 순자는 떡두꺼비 같은 아들을 낳게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자식이 없던 순자의 친구 춘자 역시 100일 동안 남근바위에서 비는데 비나이다, 비나이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하나만 내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내 정성이 기특해서 내가 내려왔구나. 신령님이십니까? 아니요, 지나가는 마실 나온 노인이요. 밤 공기가 참 좋네. 신령님 맞구만 뭘. 신령님, 제 서방님이 7대 독자인데 대가 끊길 노릇입니다. 제발 아들 하나만 점지해 주십시오. 뭐라, 7대 독자면 그냥 지나치기 힘든데. 부탁드리옵니다. 그럼 자리에 누울까요? 이에 잠시 주저하던 신령이 입을 여는데 아니다, 그냥 뒤 돌 거라. 절대 뒤 돌아보아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네, 신령님. 근데 저도 부탁이 하나 있는데요. 그래, 말해보거라. 이왕 하는 김에 비단장수 김서방으로 변신해주면 안 되나요? 그렇게 춘자도 이듬해 아들을 낳고 소방 맞지 않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판서댁 마님이 하루는 배가 남산만하게 부풀어 오른 자기 몸종을 불러 앉혀놓고 전에 없던 엄격한 어조로 꾸짖었다. 네, 그렇게도 사내 놈들을 조심하라 일렀거늘. 못된 행실로 애까지 배웠으니 너를 더 이상 내 집에 둘 수가 없느니라. 당장에 보따리를 싸거라. 마님의 꾸중에 몸종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그저 흐느껴올 뿐이었다. 그런데 한바탕 꾸짖고 난 마님의 심경도 썩 편치가 못했다. 일도 잘하고 그렇게 잘 따르던 내가 이 지경이 된 것은 다 내가 순진하여 사내들 꿰매 속아 넘어간 탓이니라. 마님은 이렇게 말하고 나자 몸종이 무척 측은하게 생각되었다. 그래, 당장 이 집을 나가면 어디 갈 데는 있느냐? 몸종의 묵묵부답에 마님이 고쳐 말했다. 이 집을 나가기 싫거든. 너를 이 꼴로 만든 그 작자가 누군지 어디 이름이나 한번 내봐라. 순간 몸종의 안색이 파랗게 질렸다. 마님, 그것만은. 대답 못한단 이 말이렸다. 좋다. 어느 쪽을 택하든 그놈을 대던가 아니면 보따리를 싸던가. 마님, 정말입니다.
그것만은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요. 누구의 아이인지는 정말 저도 모르는걸요. 당차는 소리. 너를 이 꼴로 만든 그놈을 모른다고? 그게 말이 되느냐? 누구냐? 삼식이 놈이냐? 몸종이 울먹이는 소리로 대답했다. 마님, 신내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아이를 낳아봐야 알겠습니다요. 마님의 언성이 다시 높아졌다. 아니, 요만큼한 것이 그래도 나를 속이려고. 그게 아닙니다. 마님, 당장에 밝히래도. 마님의 추궁에 몸종이 하는 수 없다는 듯 입을 열었다. 만약 아기가 앞으로 나오면 도련님 아기고 뒤로 나오면 대감님 아기일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나이 든 처녀가 있었다. 하루는 몸이 근질근질해서 참지 못하고 달걀을 가지고 장난을 치기 시작했다. 이 나이에 아직 시집도 못 가고 몸은 작고 근질거려 미치겠네. 그렇게 달걀을 가지고 장난을 치다가 그만 그 달걀이 잘못하여 거시기 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다. 그런데 아무리 달걀을 꺼내려고 해도 나오지가 않았다. 이 일을 어쩌면 좋나? 그래서 부끄러워 며칠째 말도 못하고 있다가 하는 수 없이 동네에서 어리숙하고 바보 취급을 받는 한 총각을 불렀다. 얘, 너 소문을 내지 않고 내 그곳 속에 들어간 달걀을 꺼내줄 수 있니? 꺼내주면 뭐 해줄 건데? 만약 달걀을 꺼내주면 너에게 내 몸을 한번 맡길게. 그 말 참말이지? 참말이지 않고 언제 내가 거짓말하는 거 봤니? 그럼 좋아. 어서 두 다리를 벌려봐. 바보 총각은 그녀의 그곳에 대고 쥐쥐쥐쥐 하고 소리를 내었다. 그러자 아닌 게 아니라 병아리 한 마리가 쪼르르 달려나오는 것이었다. 따뜻한 그 속에서 달걀이 벌써 병아리가 되어버린 것이었다. 자, 이제 약속을 지킬 차례구먼. 할 일을 다 마친 총각이 약속받은 대로 처녀를 덥석 끌어안았다. 그러자 처녀가 총각을 밀치며 말했다. 그만둬. 너 같은 바보하고 하는 건 싫어. 이에 화가 난 바보 총각이 소리쳤다. 삑! 독수리야, 독수리. 그 말을 하자마자 놀란 병아리가 다시 처녀의 그곳으로 쪼르르 달려 들어가 버렸다. 옛날 어느 마을에 짐승 가죽으로 신이나 주머니를 만들어 파는 사내가 있었다. 그런데 그의 아내는 자색이 곱고 색을 밝히기로 소문이 나 있었다. 어느 날 이 소문을 들은 한선비가 가죽 장수의 집을 찾아가게 되었다. 가서 보니 사내는 마당에서 신발을 만들고 있었고 그의 아내는 옆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다. 선비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복에 다름이 아니라 내 거시기가 너무 크고 거대해서 걸어다닐 때 방해가 되어 너무 불편하네. 그래서 말인데 자네가 사슴 가죽으로 거시기 주머니 하나만 만들어 줄 수 있겠는가? 그 모양을 한번 보여주신다면 마땅히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선비는 곧 뒤로 돌아 바지를 내리니 그 그림자가 길고 둥근 게 두어 주먹은 넘어 보였다. 허허, 이건 말에 그것과 견줄만하니 참으로 훌륭하십니다. 이에 선비는 이건 보잘것없어. 한번 행사할 때 보면 정말 놀랄 것이오. 하며 옆에 있는 그의 아내가 듣도록 크게 말했다. 알겠습니다, 선비님. 제가 아주 큰 주머니로다가 만들어 놓겠습니다. 혹시 제가 없더라도 궤 속에 넣어 둘 테니 집사람에게 말해서 달라고 하십시오. 이 말을 들은 부인은 호기심이 발동하였다. 그리고 며칠 후 선비는 가죽 장수가 멀리 출타한 것을 알고 그의 집을 찾아갔는데 이보시게, 내 주머니를 찾으러 왔는데 집에 있는가? 이에 부인이 나와 맞이하며 주인은 밖에 나가고 없습니다. 주머니는 괴짝 속에 잘 넣어 두었으니 방으로 들어와 가져가시지요. 사내가 방으로 들어가자 여인이 눈으로 추파를 던지니 마침내 즐거운 일이 시작되었다. 그런데 아내가 보니 선비의 물건이 남편의 것보다 못하여 선비에게 속은 것을 깨달았으나 어찌할 수 없었다. 아이고, 내가 속았네. 속았어.
그리고 다음 날 또 선비가 찾아왔는데 선비님, 주머니는 마음에 드시는지요? 크기는 어떠신가요? 뭐 주머니가 좀 작은 감이 있긴 하지만 그런대로 쓸만하니 염려 마시게나. 이때 옆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분을 참지 못하고 눈을 흘기며 아니 뭐라고? 주머니가 작아? 그 주머니면 거시기가 100개는 더 들어가겠네. 에라이 사기꾼 같으니라고. 이 말을 들은 선비가 민망해하며 말하길 아니, 내가 언제 가운데 것이 크다 하였소? 다만 쌍방울이 남들보다 좀 더 클 뿐이요. 옛날 어느 고을에 어떤 의원이 있었는데 평생 웃지 않는 것으로 유명하였다. 이에 마을 사내들이 모여서 의논하기를 우리들 가운데서 누가 아무개 의원을 웃게 하면 크게 한 턱을 내기로 하자. 약속을 어기지는 않겠지. 하고 다른 사내가 말하였다. 어찌 그럴 수가 있겠는가? 하지만 만약 못 웃기게 되면 반대로 한 턱을 쏴야 할 것이야. 하고 사내들이 말하니 한 사내가 곧 수건으로 왼손을 겹겹이 싸매고 친구들과 함께 의원의 집으로 찾아갔다. 의원이 사내를 보고 물었다. 그래, 무슨 일로 왔는고? 하고 물으니 사내가 눈썹을 찌푸리면서 아무래도 아내의 병이 중한 것 같아 왔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 병세가 어떠한지고? 하고 의원이 묻자 그러니까 무엇하고 형언할 수도 없는 속병이 제 몸에 있습니다. 사내의 이 말은 도통 그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괴이하게 생각한 의원이 아니, 아내의 병이 자네 몸에 있다니 그게 무슨 농담으로 하는 말이 아닌가? 제가 어떻게 농담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내는 이렇게 말하고서는 왼손을 펴 겹겹이 싸맨 곳을 풀어 보이니 손바닥에 큰 종기가 있었다. 의원은 괴상하게 여겨 아니, 손바닥에 종기가 무슨 아내의 병이란 말인가? 하고 묻자 사내가 말하기를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여 아직도 장가를 들지 못해 음욕이 일 때마다 항상 왼손으로 손장난을 하여 왔는데 이제 손바닥에 종기가 나서 손장난을 못하여 음욕을 풀지 못하게 되었으니 이게 어찌 아내의 병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고 시치미를 떼고 말하니 의원이 웃기는커녕 도리어 화를 내며 야 이놈아, 나는 40년째 손장난 중인데 아무런 병도 안 걸리던데 그게 무슨 소리냐? 그냥 오른손으로 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 그리하여 사내는 하는 수 없이 친구들에게 한턱을 쏘게 되었다고 한다. 머슴 사는 홍서방이 저작거리에서 오랜만에 친구 칠보기를 만났다. 그런데 칠보기가 어두운 표정으로 괴로운 듯 보이는 것이었다. 그래서 홍서방이 칠보기에게 물었다. 이복의 칠복이 자네 얼굴이 왜 그런가? 어디 아픈 데라도 있는가? 그러자 칠보기가 신음소리를 내며 말했다. 요즘에 친구들과 늦게까지 술을 퍼마셔서 그런지 머리가 지끈지끈하고 속도 안 좋고 그렇구먼. 홍서방이 고개를 끄덕거리며 혀를 찼다. 알만하군, 알만해. 사실은 나도 한두 번씩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말이야. 그래 그렇군. 그런데 자네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그러자 홍서방이 씩 웃으며 말했다. 어떻게 하긴, 난 그럴 때마다 말이야. 아내와 한바탕 그짓거리를 하는 거야. 그러고 나면 신기하게도 두통이고 뭐고 싹 다 사라진다니까. 그래 그거 정말 신기하구먼 그려. 칠보기가 황당하다는 듯 말했다. 그러니까 자네도 어디 한번 해보게나. 정말 두통이고 뭐고 싹 다 사라진다니까. 알겠네 알겠어. 내 머리가 너무 아픈 것이 무슨 짓이라도 당장 해야 하겠구먼. 그 말을 들은 칠보기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를 떠났다. 그리고 잠시 시간이 흐른 다음 칠보기가 휘파람을 불며 홍서방 앞에 다시 나타났다. 홍서방이 칠보기에게 물었다. 자네 잠깐 사이에 얼굴이 많이 좋아졌네 그려. 그래 어떤가? 내가 알려준 방법대로 하니 효과가 있었던 모양이군. 그렇지? 그 말에 칠보기가 웃으며 대답했다. 정말 놀랐네 그려. 감쪽같이 두통이 나아버렸다니까.
그런데 말이야, 자네 집 언제 옆으로 이사했나? 자네 집 찾는데 애 좀 먹었네 그려. 옛날 어느 마을에 가난하지만 착하게 사는 덕팔이라는 혹부리 총각이 있었다. 어느 날 산에 나무하러 간 덕팔이는 날이 어두워져 집에 가려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다. 덕팔이는 어느 허름한 집 한 채를 발견하고 그곳에 몸을 피했다. 아이고, 갑자기 무슨 비가 이렇게 오는 거야? 여기서 잠시 쉬었다 가야겠구나. 심심해진 덕팔이는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다. 달아 달아 밝은 달아, 얼씨구나 절씨구나 이 태백이 놀던 달아. 그런데 잠시 후 도깨비가 덕팔이 앞에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아이고, 죄송합니다 도깨비님. 도깨비님이 주무시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가긴 어딜 가? 내 들어보니 노래를 잘하던데 노래의 비결이 무엇이냐? 얼마 후면 팔도 귀신 노래 자랑이 있거든. 내가 거기 한번 나가보려는데. 그 말에 덕팔이는 순간 번뜩이는 생각이 들었다. 아, 그건 말입니까?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에 노래를 잘 부를 수가 있습니다. 오호, 그렇단 말이지. 그럼 그 주머니를 나에게 넘기거라. 그렇다면 내가 금은보화를 주겠다. 정말이십니까? 도깨비는 그렇게 혹주머니와 돈주머니를 교환하였다. 그렇게 덕팔이는 혹도 떼고 큰 부자가 되었다. 한편 이 소식을 들은 이웃 마을 욕심 많은 혹부리 총각은 그날 밤 냉큼 그 허름한 집으로 달려가 노래를 불렀다. 얼씨구 절씨구 아리랑 쓰리랑 아라리가 났네. 그러자 잠시 후 다른 귀신들이 나타났다. 내 이놈, 방금 노래를 부른 게 내 놈이냐? 네, 그렇습니다. 그래, 노래를 잘 부르는 비결이 무엇이냐? 그건 바로 이 턱에 달린 노래 방울 주머니 때문입니다. 그래, 그런데 방울 주머니가 한 개뿐이 없느냐? 네, 한 개뿐입니다. 우리 셋이 이번에 팔도귀신 노래자랑에 왕방울 자매로 나가야 하거든. 그러니 노래 방울 주머니가 2개가 더 필요하다. 금은 보화를 줄 테니 어서 2개를 더 내놓아라. 아이고 귀신님, 주머니는 한 개뿐입니다요. 정말입니다. 어림없는 소리. 비슷한 방울 주머니라도 내놔라. 분명 어디 다른 곳에 숨겨놓았을 것이다. 만약 뒤져서 나오면 죽을 줄 알아라. 아이고 귀신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이에 사내를 살펴보던 귀신이 말하는데 그렇다면 그 아래쪽에 달린 볼록한 방울 2개는 무엇이냐? 그렇게 욕심 많은 사내는 방울 주머니 3개를 모두 떼주고 마을에서 제일 가는 부자가 되었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호라비 삼봉이가 자신이 자주 가는 과부 춘자의 주막에서 국밥을 먹고 있었다. 그러다 장사가 되지 않아 시무룩해 있는 춘자를 보고 말을 거는데 이보게, 주모, 요즘 장사는 좀 어떤가? 이 시간에 손님이 왜 이리 없소? 그러게 말이오. 파리만 날려 죽겠소. 이러다 장사 접고 문 닫아야 할지도 모르겠소. 아니, 자네가 문 닫으면 나는 이제 어디 가서 국밥을 먹으라고? 그동안 국밥 많이 팔아줘서 고마웠어. 이에 삼봉이는 평소 좋아하던 주모 춘자에게 수작을 거는데 그럼 내가 제안 하나 하지. 들어볼 텐가? 그게 무엇이오? 내 세냥 줄 테니 나랑 한번 어떤가? 이 사람이 내가 과부라고 무시하시오. 허, 과부랑 호라비가 만나는데 무슨 문제 있소? 이에 춘자는 어려운 사정에 마다할 수 없었는데 정말 세냥 주시는 거요? 그렇고 말고 두말하면 입 아프지. 그럼 빨리 방으로 들어오시오. 그렇게 두 사람은 방에서 즐거운 행사를 치르게 되었고 잠시 후 뭐야, 국밥이 아직 식지도 않았네? 허, 내 가만히 생각해보니 셈을 잘못했소. 세냥이 아니라 두냥만 줘야겠소. 아니, 그게 무슨 말이오? 사내가 어찌 한 입 가지고 두말하시오?
아끼고 아낀 내 집을 내줬더니만 입 딱 닦네. 그러자 삼봉이가 말했다. 이보시게. 그건 다 이유가 있다네. 첫째, 일단 자네 집이 새 집이 아니었고, 둘째, 입구에 잔디도 많이 뽑혀 있고, 셋째로 방 안이 너무 추웠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막상 들어가니 방 안이 너무 넓고 컸다네. 그러니 내 어찌 새 냥을 다 줄 수 있겠는가? 그 말을 들은 춘자가 맞받아치는데 아니, 이 양반이 어디서 밑장을 빼? 첫째, 새 집이 아닌 건 처음 이야기할 때 조건이 아니었소. 둘째, 잔디는 오가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뽑아가서 이제 새순이 돋아나 손에 잡히지 않았을 뿐이고, 셋째, 아궁이가 있었는데 그쪽이 어설퍼서 불 때는 법을 몰랐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넷째, 방이 너무 큰 게 아니라 들어온 살림이 쥐똥만큼 작았소. 옛날 어느 마을에 박대감은 자신이 아끼는 첩을 친정으로 잠시 다녀오게 했다. 그런데 먼 길을 가는 첩을 호위시키기 위해 종들 중 어리석고 순진한 녀석을 고르려 하는데 이보거라, 떡새야. 네, 대감마님.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아, 옥문이요. 그것은 쇳내가 아주 환장하는 것이지 말입니다요. 하루라도 없으면 아주 살 수가 없지요. 이 동네 옥문은 제가 다 꿰고 있습니다요, 마님. 넌 안 되겠구나. 가서 장작이나 패거라. 다음으로 좀 어린 칠보기를 부르는데 이보거라, 칠보가. 네 어르신 부르셨습니까? 내 놈은 옥문이 무엇인지 아느냐? 옥문 말씀이십니까? 그게 도대체 뭐 하는 건지요? 옥수수 넣어둔 창고문 같은 것인가요? 그래, 내 놈이 가면 되겠구나. 그리하여 칠보기는 최대감의 첩과 길을 나서던 중 어떤 냇가에 이르게 되었다. 칠보기는 첩을 업고 냇물을 건너며 손으로 첩의 옥문을 간질간질 하더니 내를 다 건넌 후 첩에게 물었다. 작은 마님, 대감께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 혹시 옥문이 무엇인지 아시는지요? 이에 당황한 첩이 그러니까 그것은 내 주인의 거시기를 가두는 감옥 같은 것이란다. 아하, 그렇습니까요? 이때 칠보기는 집신을 몰래 벗어 화가 난 자신의 거시기에 걸어두고 찾는 척하며 어라, 그런데 내 집신이 어디 갔지? 이에 첩이 종의 거시기를 가리키며 말했다. 이놈아, 내 집신은 내 놈 거시기에 걸려있지 않느냐. 아, 그렇군요. 이놈이 바로 집신 도둑놈일세. 이놈을 가두어 두게 마님의 감옥을 좀 빌려주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이에 첩이 말하길 어머머, 이놈, 내 놈도 사내라고 뭘 알긴 하는구나. 그런데 이 옥문을 열려면 열량이 필요한데 내가 열량을 가지고 있느냐? 옛날 어느 고을에 사또가 새로 부임해 오게 되었다. 그때 관아의 기생들이 모여 앉아 떠들기를 이번에 오시는 신관사또께서는 그 물건에 머리가 벗겨졌을까? 아니면 덮여져 있을까? 이에 다른 기생이 말하길 사또의 물건에 머리가 벗겨졌는지 아닌지는 아마 내가 제일 먼저 알 수 있을 거야. 하며 제잘거렸다. 그 말을 들은 포졸하나가 큰 소리로 꾸짖으며 너희들의 행실이 지극히 나쁘구나. 그때 마침 관노 한 놈이 나서서 묻기를 내가 만일 그 사실을 먼저 알아내면 어떻게 해줄 것이오? 그 말에 기생들이 대답하길 그렇게만 한다면 우리가 사또를 맞는 잔치 자리에서 그대에게 크게 상을 내리지. 이에 관노는 즉시 달려가 사또가 부임해 오는 어느 갈림길 앞에서 사또를 만나게 되었다. 관노는 즉시 땅바닥에 엎드려 공손히 절한 다음 사또나리, 저희 고을에서는 예부터 내려오는 한 풍습이 있사옵니다. 그게 무슨 풍습이더냐? 여기 길이 두 갈래로 갈라져 있는데 만일 사또께서 거시기에 머리가 벗겨지셨으면 윗길로 가셔야 하옵고 거시기에 머리가 덮여져 있으면 아랫길로 가셔야 될 줄로 아옵니다. 멋이라.
만일 어기시오면 성왕님이 크게 노하여 아래 것들이 말을 듣지 않고 불충하게 되어 온갖 이속들을 챙기지 못하여 바보가 될 것이옵니다. 소인은 다만 사또를 위하는 일편단심에서 드리는 말씀이옵니다. 사또는 어이가 없었으나 꼭 참고 눈을 지그시 감은 채 이게 대체 무슨 해괴한 풍습이더냐? 그렇다면 나는 아랫길로 가야 할 것이니라. 하여 아랫길로 가는데 그때 마침 냇가에서 여인들이 하얀 허벅지를 드러내고 빨래를 하고 있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갑자기 음심이 발동한 사또가 관노에게 말하길 이보거라, 어서 말을 돌리거라. 다시 윗길로 가야겠다. 신관사또의 물건은 자연산 포경이었다고 한다. 어느 마을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노총각이 거시기가 너무 커서 장가를 못 간다고 수군거렸다. 그리고 그 노처녀는 거시기에 이빨이 있어서 시집을 못 간다고 하며 수군거렸다. 그런데 이것은 근거 없는 말로 남의 소리하기 좋아하는 싱거운 사람들이 퍼뜨린 헛소문일 뿐이었다. 이렇게 헛소문이 나돌자 아무도 그 노총각과 그 노처녀와는 결혼을 하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는 수없이 참견하기 좋아하는 중매쟁이 아줌마가 나서서 그들 둘을 좋은 말로 구슬려 혼례를 성사시켰다. 이대로 있다간 둘 다 홀몸으로 늙어 죽을 것이니 둘이 한번 만나보지 그래. 그렇게 해서 노총각과 노처녀는 혼인을 하게 되었다. 그리고 첫날 밤에 노총각과 노처녀가 한 이불 속에 들었다. 그런데 총각이 들은 소문대로 생각하기를 만일 이 여자의 그곳에 정말로 이빨이 있다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거시기 대신에 시험 삼아 그곳에 무릎을 슬그머니 밀어 넣어봤다. 노처녀 역시 소문을 들은지라 너무 큰 거시기가 들어오면 어떡하나 싶어서 은근히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떡돌 같은 것이 덮치려 하는 것이었다. 노처녀가 생각하기를 아니 이게 뭐야? 뭐가 이렇게 커? 그래서 노처녀는 들어오려는 그놈을 손톱으로 허비고 꼬집어 버렸다. 그러자 남자가 에크하고 소리를 지르며 무릎을 치었다. 그런데 무릎을 살펴보니 피가 줄줄 흘러내리는 것이었다. 남자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중얼거렸다. 과연 소문과 같이 그놈의 이빨이 무섭긴 무섭구나. 그러고는 옷만 챙겨 잽싸게 도망쳐 나왔다. 그러자 여자도 속으로 중얼거리며 말했다. 과연 이 남자의 거시기는 소문보다 훨씬 더 크구나. 큰일 날 뻔했네. 옛날 어느 고을에 한 스님이 있었는데 마을에 시주를 받으러 내려갔다가 마을 사내들이 모여 하는 말을 듣게 되었다. 천하의 여인의 옥문 맛보다 더 좋은 것은 없다네. 그렇고 말고 세상에서 제일 귀한 맛이 아니던가. 스님은 어려서 절에 맡겨졌기 때문에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었다. 그 뒤로 스님은 귓가의 사내들의 말이 계속 맴돌며 스님을 괴롭혔다. 도대체 여인의 옥문의 맛이 어떻길래 그러는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구나. 스님은 옥문 맛을 한번 보았으면 하고 늘 마음속에 소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홀로 깊은 산길을 가고 있는데 스님의 먼 발치에서 한 여인이 걸어오고 있는 것을 보았다. 이에 스님은 속으로 크게 기뻐하며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저 여인을 만났으니 그 옥문이라는 것의 맛을 볼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리 생각한 스님은 여인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합장을 하고 부탁했다. 소승이 아직까지 옥문 맛을 한 번도 보지 못하였는데 그 맛을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에 여인이 말하길 그거야 뭐 어려울 것도 없지요. 은큼한 여인은 스님 맛을 볼 수 있게 된 것이 반가워서 얼른 가랑이를 벌리고 돌 위에 누웠다. 이에 스님은 바랑에서 나무 숟가락을 꺼내서 옥문 안을 긁어내어 맛을 보더니 얼굴을 찌푸리며 이크! 이런 고리타분한 맛을 그렇게 좋다고 하니 참으로 미친놈들일세. 그래도 혹시 모르니 숟가락을 깊이 넣어 다시 한번 맛을 봐야겠구나. 이에 한껏 기대를 하고 있던 여인은 스님의 행동에 화가 나 아니 스님
거기는 나무 숟가락을 넣는 것이 아니고 가운데 달린 가죽 방망이를 넣어야지요.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 그 오줌 눌 때 쓰는 가죽 방망이 말이요. 이에 깜짝 놀란 스님이 예끼, 어찌 세상에서 제일 귀한 음식에 그런 것을 넣을 수가 있단 말이오. 역시 속세 사람들의 말은 도무지 믿을 수가 없다니깐. 그렇게 스님은 옥문의 맛을 평생 보지 못하고 수행에 정진하였다고 한다. 옛날 어느 마을에 어떤 부잣집 노인이 딸 셋을 노인은 젊은 시절부터 남의 손가락질을 받아가며 엄청난 돈을 모았다. 돈 모으는 게 뭐가 어렵나? 한번 들어온 돈은 절대 안 쓰면 되는 거지. 그는 나이가 80세가 다 되도록 여전히 인색해 돈을 전혀 쓰지 않았다. 또한 몇십 년을 두고 국 한 번 끓이는 법이 없었으며 밥을 먹을 때도 반찬이라고는 눈을 비비고 봐도 보이는 것이 없었다. 그는 80평생 조그만 접시에 간장을 담아 그것을 숟가락 끝으로 조금씩 찍어서 밥을 먹었다. 그 꼴을 참다 못한 친척이 어느 날 찾아와 한마디 했다. 아니, 아저씨, 앞으로 사시면 얼마나 더 오래 사시겠다고 이렇게 돈 하십니까? 이제 그만 돈에 얽매이지 마시고 반찬도 좀 해서 잡수세요. 제발 돌아가실 때까지만이라도 편하게 좀 사세요. 그러나 자린고비 노인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은 항상 검소하게 살아야 하는 법이야. 자네처럼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면 그 모양 그 꼴로 사는 거지. 이에 화가 난 친척이 몇 마디 덧붙였다. 아저씨 참으로 어리석으시네요. 아저씨 아들은 주색에 빠져 재산을 물쓰듯 없애는데 아저씨만 이러고 사시니 진짜 어리석기 그지였군요. 이 말을 들은 노인은 그만 분통이 터져 큰 소리를 쳤다. 뭐라고? 아들 녀석이 그렇게 돈을 낭비한다고? 내 이놈의 자식을 그냥... 좋다. 그렇다면 나도 이제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이봐라, 밖에 누구 없느냐? 어서 두부 한 모만 가져오너라. 나도 이제 좀 배불리 먹어야겠다. 하늘나라의 여러 선녀 중에서 유독 바람기가 심하고 속세에 관심이 많은 선녀가 있었다. 아, 하늘나라는 너무 따분해. 재미있는 것도 하나 없고. 여기 있는 도령들은 순진해서 현해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심심해 죽겠네. 그러다 어쩌다 어느 선배 선녀가 지상에서 나무꾼을 만나 열정적인 사랑을 나누고 아들 딸 낳고 잘 살았다는 이야기를 알게 되었다. 옳거니? 바로 이거야. 그렇게 해서 선녀는 남자를 찾아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었다. 지상으로 내려온 선녀는 어느 깊은 산 속에 조그만 연못으로 찾아갔다. 선녀는 듣던 대로 옷을 훌훌 벗어 잘 보이는 곳에 놓아두고 목욕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자 얼마 지나지 않아 젊고 잘생긴 나무꾼 하나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선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옳지. 드디어 나의 수건을 원없이 풀게 되는구나. 저 잘생긴 나무꾼이 틀림없이 내 옷을 훔쳐가겠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나무꾼은 도끼로 나무를 패다가 선녀가 있는 쪽을 슬쩍 한번 바라보더니 다시 도끼로 나무만 패는 것이었다. 뭐야? 아직 날 못 본 거야? 이상하게 생각한 선녀는 좀 더 나무꾼 근처로 자리를 옮기고 다시 기다렸다. 하지만 나무꾼은 선녀를 본 채 만취하고 계속해서 나무만 패는 것이었다. 아니, 도대체 왜 안 오는 거야? 기다리다 못한 선녀는 할 수 없이 옷을 주워 입고 나와서 나무꾼에게 다가가 항의했다. 이봐요, 나무꾼 씨. 소문 못 들었어요? 난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인데 도대체 왜 날개 옷을 감추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나무꾼은 당황하며 말했다. 저는 여기 금도끼 준다는 신령님 소문 듣고 왔는데 혹시 못 보셨어요?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처녀 총각이 살고 있었다. 하루는 총각 칠복이가 나무하러 산에 가보니 마침 처녀 순심이도 나무를 캐러 와 있었다. 주위를 둘러보니 사람들은 아무도 없고 딱 둘뿐이었다. 칠복이는 엉큼한 생각이 들어서 수작을 꾸미기 시작했다. 순심아, 너 나물 다 캤니? 응, 너는 나무 다 했니? 응. 그러면 우리 점심이나 같이 먹자. 둘은 자연스럽게 적당한 곳에 자리를 잡고서 가지고 온 점심 보자기를 풀었다. 그런데 칠복이는 무얼 좀 알았던 모양이지만 순심이는 맹한 구석이 있어서 남녀의 일에 관해서는 잘 알지 못했다. 칠복이가 넌지시 말했다. 순심아, 나 저기 옹달샘에 가서 물을 좀 마시려고 하는데 나를 좀 붙잡아 줄래? 그래. 칠복이는 옹달샘에 가서 갑자기 바지를 벗기 시작하는 것이었다. 물 먹는데 옷은 왜 벗어? 순심이가 묻자 칠복이가 둘러댔다. 혹시라도 물에 빠져서 이 옷을 적시면 어떻게 입어? 그러니까 미리 벗어놔야지. 응, 그렇구나. 칠복이는 넙죽 엎드려 물을 마시다가 뒤에 있는 순심이를 향해 소리쳤다. 물 마시기가 힘이 드네. 순심아, 내 다리 사이에 살꽁지가 하나 달려있는 게 보이지? 그걸 꼭 잡아줄래? 그렇지 않으면 물을 못 마시겠다. 순심이는 뭣도 모르고 그 살꽁지라는 것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작았던 것이 자꾸 빳빳해지면서 점점 굵어지는 것이었다. 당황한 순심이가 말했다. 아이고 칠복아, 살꽁지 터진다. 물 좀 그만 마셔라. 살꽁지 터진다. 살꽁지 터져. 그렇게 물을 다 마신 후 순심이가 칠복이에게 말했다. 그런데 칠복아, 옆 동네 돌쇠 살꽁지는 두 손으로도 안 잡히던데 너는 한 손도 남네.